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진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죠? 저녁 때 기온이 한 23도 뭐 이러니까 어 그냥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너무 상쾌한 바람이 솔솔 불고 지금이 정말 계절로 따지면 원래 5월이 계절의 여왕인데 6월인데도 상당히 비도 좀 많이 오고 해서 그런지 공기도 쾌적하고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황사도 지금은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나 쾌적한 또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고요. 첫 번째 기사가 MS의 탈중고 AI 연구진 캐나다 대이동이라고 돼 있거든요. 음, 어떤 미국이나 이 우리가 정책 리스크 이런 거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정책이 세워졌을 때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음, 이런 기사들은 꼬박꼬박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IT 협력 상징 MSRA 연구소 기술 탈취 우려의 이동 조치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캐나다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이 챗GPT와 같은 AI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인력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MS는 베이징의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 소속 정상급 AI 연구진을 밴쿠버 연구소로 인사 이동하는 절차를 시작했고요. 밴쿠버 플랜이라고 불리는 이 조치에 해당되는 인력은 최대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MSRA 연구원은 중국 테크 기업이 인재를 빼돌리거나 당국의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을 했고요. 중국에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싶어 한 MS가 대만 유명 컴퓨터 공학자 리카이프와 손잡고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이 MSRA가 미중 기술 협력의 상징이자 중국 빅테크의 스타 육성소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 최고 기술 책임자 왕젠, 센스타임 최고 경영자 쉬리 등이 MSRA 출신이라고 하네요. MS는 중국에서 9천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요. 이 중 80% 이상이 엔지니어 또는 연구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중 관계가 악화될수록 중국 개발자들이 MS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MSRA가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참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회사에 전화가 왔는데 이 웜의 신박하고 우리 상류 시비를 애청하시는 분인데도 그 카톡이랑 페이스북 그런데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먼저 뭐 그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그 무슨 또 돈 보내라고 해가지고 또 돈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 3%나 제가 최근에 계속 이 사칭 조심하시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확인 전화가 왔다는데 돈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사칭 업체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뭐 애들 돈도 보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입출금이 이렇게 자유로운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내가 보낸 돈 일부 좀 돌려 줘 봐라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해외 주식, 뭐 대만 주식 뭐 이런 거를 사놔서 그게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더라네요. 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 이름으로 된 금융기관에 가셔 가지고 은행이든 증권사든 내 이름으로 직접 내가 만든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게 아니면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펀드 가입도 보면 저희는 지금 펀드를 하지 않고 있지만 펀드 가입하실 때 창구에서 이렇게 내 이름으로 다 계약서 작성해서 하시잖아요. 절대 뭐 돈을 뭐 사칭하는 놈이 그렇게 얘기했다네요. 뭐 금방 두 배로 만들어 준다. 그런 게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거랑 좀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조급하게 한 방에 뭐 두 배만 내고 그냥 들어봐도 사칭 사기꾼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건데 일단 보이스 피싱도 그렇고 뭐 이 연락이 왔을 때 이 정신이 없이 너무 그럴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속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제가 페이스북도 안 하는데 페이스북을 친구 가입을 요청하신 분이 몇백 명이 되는데 야, 그분들 다 친구 가입 시켜가지고 좀 조심하시라는 그걸 해야 되나 요즘 그 생각도 들고요. 저보다 더 저처럼 막 페이스북에서 활발하게 제 사진 띄워놓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저께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세상에는 이 참 악당들이 많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톡에 제 이름 채셔가지고 카톡 채널로 뜨는 전부 다 사기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조심하시고요. 제 요즘 카톡에 제 사칭 채널 한 번 더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두 번째 기사는 원전보다 4배가 비싼데 태양광 무조건 사주는 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력 우선 구매 규정 내걸지만 실제로는 강제 아닌 권유조항. 한전 스스로 재무 악화시켜라고 되어 있고요. 전국 낮 최고 기온이 영상 20도 안팎을 기록하며 맑은 날씨를 보였던 지난 4월 9일 일요일. 이날 낮 12시에서 1시 사이 전국 태양광 발전기 출력은 전국의 2만 1779 메가와트로 이 시간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39.2%를 차지했다고요? 꽤 높네요. 태양광이 원전이나 석탄, LNG 발전을 제치고 전체 전력 수요의 40% 가까이 차지한 것이다. 오, 저는 비중이 이 정도나 높은지 몰랐네. 탈원전과 동시에 태양광 확대를 밀어붙인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한전이 싼 원전 대신 비싼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우선 매입한 데 따른 비용 청구서가 속속 날아오고 있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증해서 햇빛이 좋은 봄철 태양광 발전이 크게 늘자 전력 수급 조절을 위해서 값싼 원전 발전을 줄인 탓에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이 태양광 발전 업체에서 전기를 사들이는 구매 단가는 올해 1월에서 올해는 평균 킬로와트 시당 171원으로 원전이 42원이네요. 42원에 4배를 웃돌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한전은 원전보다 4배 비싼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우선 구매하고 있는데 올 들어 원전 간발 출력 감소로 인한 단순 비용만 20억 원이 넘고 탈원전을 LNG로 대체하면서 2030년까지 예상되는 47조 원 손실에 더해 숨어있던 청구서인 셈이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31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전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를 근거로 내놓고 있다네요. 우선 구매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선 구매할 수 있다네요. 하지만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는 강제 조항이 아닌데도
천문학적인 영업 손실을 내는 한전이 원전 석탄 대신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무조건 사들이면서 스스로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지금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한전이 비싼 태양광을 먼저 사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지금은 고비용 구조를 낮추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을 했답니다. 여기 표에 보면 에너지 원별 전기 구매 단가가 나오는데 LNG가 248원이나 되네요. 오히려 LNG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이 태양광, 그다음이 유연탄. 유연탄 대비해서 이제 태양광하고 유연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네요. 153원, 171원. 대안이 없다면 153원 유연탄 쓰는 것보다 조금 20원 더 주더라도 태양광 쓰는 게 청정 에너지니까 나을 것 같긴 한데 원자력은 42원에서 171원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11일 한국전력 거래소에 따르면 4월에는 2일, 8일, 9일, 30일, 3월에는 19, 20일 등 올 들어서 6차례 태양광 비율이 낮 12시에서 1시 때 전체 전력수의 35%를 웃돌았다고 하네요. 1시간 단위지만 2036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비율 30.6%를 태양광 혼자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 한 해 태양광 발전 비율은 전체 4.5%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저도 태양광 비중이 보통 전력 생산할 때 석탄, 석유 그리고 원자력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이 30%나 돼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난 한 해 태양광 발전 비중은 4.5%라고 합니다. 냉난방 수요가 덜한 데다 날씨가 좋은 봄철에 태양광 발전이 급증한 여파는 값싼 원전의 간발 운전으로 이어졌고 전기는 부족해도 문제이지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도 송배전망에 문제를 일으켜서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요? 공급이 오히려 아주 많아도 문제네요. 결국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며 전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기 구매 단가가 태양광의 4분의 1 수준인 원전 출력을 낮춰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봄철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면서 원전은 3, 4월 모두 20차례 출력을 낮췄고 지난해와 21년에는 전력 수요가 급감하는 설과 추석 연휴에만 각각 한 차례 원전 간발이 있었지만 올해는 1월 설 연휴 외에도 날씨가 좋은 일요일이면 출력을 줄여야 했다. 봄철은 일조량과 기온이 적절해서 태양광 발전이 많이 늘어나지만 공장과 사무실이 문을 닫는 일요일에는 전력 수요가 뚝 떨어지자 가장 값싼 에너지원인 원전의 출력을 낮춘 것이다. 태양광 과잉 발전 탓에 원전 발전을 멈춘 규모는 전력량으로 16,750메가와트시에 달했다고 합니다. 월 평균 332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5만 450여 가구가 한 달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 기간 원전 대신 태양광 전기를 구매해서 한전이 추가 부담한 비용은 20억 원이 넘는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머릿속에 자꾸만 사칭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댓글에 어떤 분이 뭐 세희가 뭐 돈 왜 안 갚니? 왜 전화 안 받니? 예, 그것도 사칭 아닌가 싶으니까요. 그분도 꼭 경찰에다가 네, 좀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랑 통화하고 싶으시면 저희 회사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예, 통화가 됩니다. 그다음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돈 빌려준 것만 거의 한 1억 되는 것 같은데요. 이래저래 빌려준 돈. 예, 빌려서 안 갚는 돈은 없습니다.
그다음 기사는요. 음, 1414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 출처 조선일보.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 예. 이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변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최근에 사회 문제 보면 뭐 부산의 돌려차기 뭐 희한한 사람들 그죠? 많은데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목 담근다고 어느 사회나 그런 구더기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멀쩡한 집안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또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글들도 좀 많이 평소에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돌고래 훈련에는 칭찬과 무관심이 효과적이다. 어, 조련사는 돌고래가 자기 지시에 어깃장을 놓으면 철저하게 외면하고 반면 뜻대로 움직여 줄 때는 격하게 칭찬한다. 이렇게 거듭하다 보면 어느덧 돌고래의 행동은 코끝에 공을 올려놓는 수준까지 다다르고 이른바 소극적인 강화 시나리오, 리스트 인포싱 리인포싱 신드롬이라고 하네요. 이 소극적 강화 시나리오라 부르는 기법이다. 이 기술을 사람을 바꾸는데도 쓰면 어떨까? 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네요. 인정 욕구를 흔들어 상대 마음을 지배하는 일은 가스라이팅에 지나지 않는다. 인정 욕구를 흔들어서 상대 마음을 지배한다. 여기에 길든 사람은 칭찬하거나 무시하는 한 사람만 바라보게 될 터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인격이 결코 멀쩡할 리가 없다. 미국의 법 철학자 스콧 허쇼비츠가 사람을 관리하거나 처리하거나 고치거나 훈련시켜야 하는 존재로 보지 말라고 충고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네요. 돌고래가 IQ가 꽤 높다고 하잖아요. 그죠? 개가 한 70 정도, 돌고래 IQ도 한 80 정도 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허쇼비츠는 우리에게 언제나 상대의 성품을 칭찬하고 잘못된 행위만 비판하라고 조언한다. 언제나 상대의 성품을 칭찬하고 잘못된 행위만 비판하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화를 내는 모습이 당신답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워요 라고 말할 때와 정말 경우 없는 분이시군요. 나를 급박한다고 물러설 줄 알아요 라고 따지는 상황을 견줘보자. 어느 경우에 상대방이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다시 예의를 갖출까? 호쇼비츠에 따르면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훌륭한 인격을 갖춘 책임감 있는 존재로 대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네요. 음, 훌륭한 인격을 갖춘 책임감 있는 존재로 대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를 막대먹은 자로 여기며 거친 말을 날린다면 상대방 역시 점점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 반면 내가 누군가를 격식 있게 대할 때는 상대방 또한 나에게 예절 바르고 좋은 인격을 보이려 노력한다.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격한 논쟁의 현장을 둘러보자. 상대를 좋은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상대의 인격을 거침없이 깎아내리고 있는가? 갈등이 심할수록 예의와 존중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 좋은 동료 시민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광복 중동고등학교 철학교사시네요. 네, 철학 선생님이십니다. 철학 옛날에는 좀 고리타분해 보였었는데 대학 때 시험 기간 동안 이제 철학책을 우연히 도서관에서 좀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이 사람의 우리 본성과 이뭐 사람 공부잖아요. 보면 철학이 그래서 되게 철학 하시는 분들 칼럼 나오면 좀 제가 꼬박꼬박 좀 읽어 보거든요. 네. 여기서 핵심이
훌륭한 인격을 갖춘 책임감 있는 존재로 돼야 한다.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애들하고 참 잘 노는데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이들 5살짜리, 6살짜리 그것도 제가 미국에서 좀 배운 컬처인데 그 4살 정도 됐던 자기 아들한테 아빠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I beg your pardon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애기 4살짜리가 한 말을 못 알아듣고 I beg your pardon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4살짜리한테 어떻게 beg your pardon 이게 날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 말을 못 알아들었으니 죄송한데 용서해 주고 다시 한번 말을 해 줄래요. 이거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아이들한테 대할 때도 항상 저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애기도 훌륭한 인격을 갖춘 책임감 있는 존재. 일단 애기한테 책임감 있는 존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격체로 대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애라고 해서 그냥 막 말하잖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딩 때 옛날에 뭐 친구 영화에서 막 선생님들이 조금 격하게 그렇게 하셨던 게 보면 인격체라기보다는 너네는 아직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된 애가 아니야 하면서 막 이제 꾸짖는 거잖아요. 물론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돼 있지 않은 것은 맞긴 맞는데 기본적으로 바탕을 훌륭한 인격을 갖춘 책임감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말을 한다면 정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내 자식인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새끼 뭐 그런 얘기로 막 말할 때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나. 그런 말투부터가 우리 아이한테 일단 인격체로 내가 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잘못된 말버릇이나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네, 그러면 아마 좋은 아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동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 2030 신차 구매 26% 급감. 자동차 업계의 걱정이 큰 이유는 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모기 한 마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집에서도 어제 밤에 자는데 좀 더워가지고 거실에 나와 있는데 모기가 또 웽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2030이 신차 구매가 급감했다는데 왜 급감을 한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서모 씨는 매일 아침 경기 화성 집에서 1시간 30분씩 걸리는 출근길을 버스로 다니는데 꼭 차가 필요할 때면 차량 공유 서비스 쏘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차를 살 생각은 없다. 그는 차를 일시불로 사기엔 부담스럽고 할부금리도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2030 세대 자동차 구매 추이라고 돼 있으면서 여기 표가 나오는데요. 신차 마이너스 26.2%, 중고차 마이너스 15%, 주민등록 인구는 마이너스 8.1%. 이게 뭐죠? 2017년도에 39만 6,450대 신차였는데 22년에 29만 2,477대고요. 거의 한 해 태어나는 인구수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30만이 깨졌잖아요. 그리고 중고차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관관계가 좀 있을 수가 있고 인과관계도 좀 있을 수가 있죠. 네, 아기가 태어나야
애 데리고 어디 가려면 진짜 차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 데리고 그죠? 어디 학교를 유치원을 데려다 주든 주말에 여행을 가든 그런 부분인데 이 숫자가 보니까 출생 한 해 출생자 수랑 좀 비슷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중고차가 74만 대를 샀다가 작년에 62만 대. 주민등록 인구는 1417만 명이었는데 1303명. 20, 30대의 주민등록 인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 8% 줄어든 거에 비해서 신차, 중고차 판매, 구매 추이가 많이 떨어졌다. 예, 이런 부분을 해놓은 거고요. 이 표 기사를 쓰신 분이 상당히 이 크리티컬 띵킹에 참 능하신 분이네요. 신차, 중고차 감소폭만 얘기를 해놨으면 인구가 이만큼 준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주민등록 인구 같이 딱 비교를 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해놨네요. 그리고 최근 소형차 판매량 변화에서는 경차가 마이너스 38.8% 줄었고요. 소형차도 마이너스 49% 줄었는데 소형 SUV가 29.5%나 늘어났네요. 예, 요 부분이 한번 불안 고금리 고물가 2030의 직격탄인데 2030 세대의 시장 이탈로 생애 주기별로 자동차를 바꾸는 소비 패턴이 변했고 장기적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젊었을 때 차를 소유하지 않은 이들이 나중에도 자동차 구매에 소극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20, 30대의 수요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닥치고 있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고 지난해 20, 30대의 신차 구매는 21년과 비교해서도 8%나 감소를 했고 전체 판매량 감소폭 3.3%를 훨씬 웃돌았다고 하네요. 20, 30대뿐만 아니라 이 다 모든 연령대 다 포함해서 전체 판매량이 3.3% 정도 줄었는데 결국은 20, 30대가 안 사서 그런 거다 그죠? 2018년 20, 30대 세대의 신차 구매가 전년 대비 4.3% 줄어든 것과 비교를 해도 감소 속도가 4년 새 배 가까이 빨라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20, 30대의 자동차 구매가 줄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고금리와 자동차 가격 인상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청년 실업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실업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지난주에도 실업률이 뭐 2.6%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청년 실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전환기의 수요 침체 걱정, 자동차 회사들은 특히나 전기차 전환기에 나타난 20, 30대 세대의 시장 이탈에 더 당혹스러워한다. 새로운 기술을 선호하는 젊은 층이 전기차 전환에 더 적극적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막상 20, 30대는 전기차 구매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고요. 전기차는 가격이 비싸지 여전히 젊은 세대에는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동차 업체들은 떠나는 20, 30대를 붙잡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궁리 중인데요. 젊은 층이 구매할 수 있도록 물가가 올라도 소형차는 가격 인상을 자제해서 2천만 원대 초반으로 차값을 맞추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으로 1일에서 3일 또는 1개월 등 일정 기간 신차를 구독하는 형태로 타볼 수 있는 차량 구독 서비스를 또 운영 중이네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르노코리아는 올가을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에 전용 공간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할 예정이고 작년 10월에는 메타버스에서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어 NFT로 발행하는 이벤트를 여는 등 디지털 마케팅을 또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집값이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 56%나 늘었다고 돼 있네요.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내가 사는 쓰고 있는 나 자가 집을 담보로 조금 조금씩 어, 연금을 보통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그게 아니라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계속 돈을 받는 걸 아마 주택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후 집값 하향세와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서 노후에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월에서 3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5,057명으로 지난해 1분기 3,233명보다 56%나 증가를 했고요. 지난해 1분기에도 신규 가입자가 전년보다 30.7%나 늘었는데 2년 연속 급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걸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급증한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라고 해서 많이 늘었네요. 2013, 18년도에 1,237명이었는데 지금 14,580명. 연령대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에서 60세부터 쭉 80세까지 돼 있는데 65세, 69세 21년 되면서 확실히 65세 이상 분들의 가입자 수가 꽤 많네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주택연금은 보통 부동산 시장 침체 기일수록 각광받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 집값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정해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18년에서 21년에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연간 10,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그러다가 지난해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이 얼어붙자 신규 가입자 수가 단숨에 15,000명까지 불어났고요. 금융권 관계자는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수요가 컸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엔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신규 가입자가 전달보다 36%나 늘어났고요. 정부가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도 주택연금 인기몰이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2020년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선의 9억 원의 기준도 시가에서 공시가로 완화를 했다고 합니다.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이 상한선? 그러면 9억이 넘어가면 가입이 안 되나요?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과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까지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해주며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하네요.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이 116만 원이고요. 따라서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노후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1년 기준 70대 가구의 월 평균 실질 가계 소득은 148만 8천 원으로 적정 노후 생활비 251만 3천 원보다 102만 원 가량 밑도는데 이 부분을 주택연금이 메워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총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가입자 확대를 위한 조치를 계속 추진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지금 뭐 소득이 없으시니까요. 80세 넘어가셨고 저희 어머니도 올해 좀 있으면 팔순이시네. 그러고 보니까 네. 올해 8월 저희 어머니 음력 생신이 8월 14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좀 노후에 가지고 계신 집을 담보로 좀 많이
풍요롭게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음, 워낙 검소한 생활이 이제 몸에 배어 계시다 보니까 예전에도 보면 동대문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그 버스를 30분 넘게 기다리시고 그 뭐 동대문에서 평화시장 이런 데 많이 가셨댔잖아요. 그 짐을 이렇게 들고 버스를 뭐 한 3, 40분 넘게 기다리면서 타고 오셨다 이럴 때도 아유 그럴 때 어차피 차도 없으신데 그냥 차 1년 동안 유지비랑 이런 거 따져보면 그냥 뭐 택시 타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 높은 거니까 그럴 때는 택시 타세요라고 말씀도 좀 드리고 하는데 그 밑에 집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도 늘어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고령자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문제는 주택 상속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이다. 주택연금 가입 이후 집값이 크게 올라 그동안 지급한 돈보다 많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차액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주기는 한다네요.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 나중에 30년이 됐는데 그 30년이 됐을 때 집값이 크게 올라 더 많을 때는 차액을 그렇군요. 하지만 부모의 집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가입을 반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예, 그래요. 다만 최근 변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자녀 눈치를 보지 않고 집을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2008년에는 12.8%였는데 지금은 28.5%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정윤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속의 대상으로 주택을 바라보기보다는 안정적 노후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택연금을 노후 생활의 필수 요소로 보거나 가입자를 최대한 늘려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고요. 뭐 쭉 돼 있고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주택연금이 절대적인 선이고 무조건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획일적인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입과 인수가 결정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주택을 노후에 그냥 수단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애들도 미국은 대학 들어가면 다 독립시키고 부모들도 보면 굳이 애들 내가 우리 애들 뭐 집안처럼 마련해 줘야지 뭐 이렇게 너무 그 아이들의 독립을 오히려 뭐 늦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집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 좀 가입하셔가지고 노후를 좀 풍요롭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